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세계 해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재현된 적 없는 그 기적 같은 명량 해전입니다. 저는 전략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1597년, 한반도는 이미 7년째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 부르는 한양은 이미 한 차례 함락되었다가 겨우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전국의 마을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바다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있었으니까요. 임진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해전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에서만큼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순신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역사를 보면 영웅을 쓰러뜨리는 것은 언제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시기와 의심입니다. 일본이 교묘한 계략을 씁니다. 이날 왜군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정보를요. 조선 조정은 이순신에게 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바다는 암초가 많고 수심이 얕아서 조선의 판옥선이 들어가면 꼼짝없이 당하는 지형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역적, 경쟁자들의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선조 임금은 경노했습니다. 이순신은 체포되었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법대로라면 사형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면했지만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평민의 흰옷을 입고 일개병졸로 전장을 따라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제독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행군 도중에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배를 타고 오시다가 그 배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전쟁은 그의 눈물을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후임 사령관이 조정의 압박에 못 이겨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순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바로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조선 수군 주력 함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습니다. 거북선이 불탔습니다. 판옥선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수천 명의 수군이 그 새벽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130척이 넘던 함선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단 12척이었습니다. 조선은 말 그대로 끝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조정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수군을 폐지하십시오. 남은 12척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병사들을 육군에 합류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선조 임금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순신을 찾았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군의 형편이 이러하니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이순신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전략가의 언어입니다. 이게 리더의 언어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가진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 없는 것을 탓하기 전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 그 눈이 명량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척이 더 합류해서 총 13척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133척이었습니다. 보급선까지 포함하면 300척이 넘었습니다. 병력도 수십 배 차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쟁이 아니라 학살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 숫자를 보면서 삼부, 지형이 전략이다. 이순신이 선택한 전장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명량, 울돌목,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마치 울음처럼 들린다 해서 울돌목이라 불리는 그 좁은 해역. 폭이 가장 좁은 곳에서 약 3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조류는 하루에 2번 방향을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흐릅니다. 큰 배들은 이 물살을 거슬러 제대로 방향을 잡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순신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113치 아무리 많아도 이 좁은 목에서는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류가 바뀌는 순간 그 소용돌이 속에서 대형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되지 않는 지형을 찾는 것. 적의 강점을 무력화하는 지형을 찾는 것. 여러분도 지금 경쟁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시죠? 상대가 크고 강하다고 느끼시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의 울돌목은 어디입니까? 상대의 숫자와 힘이 통하지 않는 그 좁은 길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순신처럼. 결전 전날 밤, 이순신은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수들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마음속으로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 명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즉시 군율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격려가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겠다. 장수들이 물러날 수 있는 모든 출구를 차단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동시에 이순신 자신도 물러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배수진의 진짜 의미입니다. 물러설 곳을 없애는 것. 그 순간 인간은 자신도 몰랐던 힘을 끌어냅니다. 사부, 1590년 9월 16일 아침, 울돌목은 섬뜩하게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바다 위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 13척이 해협 초입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물안개를 뚫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돛 하나, 둘, 10, 20, 50, 끝이 없었습니다. 133척의 일본 대함대가 수평선을 가득 메우며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 혼자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합니다. 133척 앞에 한 척이 나아갔습니다. 13척도 아닙니다. 단 한 척입니다. 이순신 혼자가 앞으로 간 겁니다. 지휘관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은 그 순간에 이순신은 몸으로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대장선의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꽝, 꽝, 꽝. 홍이 절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포탄이 일본 함선의 선두를 강타했습니다. 일본군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함대가 이렇게 정면으로 달려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사방에서 조총이 빗발쳤습니다. 일본 배들이 대장선을 에워쌌습니다. 대장선의 군관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순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망치는 자를 먼저 패리라. 그리고 계속 싸웠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이순신은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순간 그것은 왔습니다.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서 울돌목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선들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좁은 수로에 빽빽이 몰려있던 배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저어 방향을 잡으려 해도 그 물살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이 순간 이순신이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물러나 있던 조선 장수들을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그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관망하던 장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혼자 버텨낸 그 시간이 장수들에게 용기를 심은 겁니다. 저 혼자 저렇게 버티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가? 그리고 혼전 속에서 이순신은 적장을 찾아냈습니다. 일본 함대를 이끌고 온 사령관, 조류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은 그의 지휘선을 이순신이 포착했습니다.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적장이 쓰러졌습니다. 이순신은 그의 목을 베어 대장선의 돛대에 높이 걸었습니다. 적장에 잘린 목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본 순간 일본 함대 전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조류 속에서 배들이 충돌하고 전복되고 불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3척이 격퇴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경력이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사망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5부, 세계가 경배한 이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량해전은 한국 사람들한테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해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투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영국의 해군 역사가 발라드 제독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순신은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제독 넬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넬슨을 능가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이다. 넬슨이 누구입니까? 영국이 100년 넘게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하는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웅입니다. 그 넬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넬슨은 비슷한 숫자로 싸웠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세계 최강의 해군을 키워내는 그 학교에서 이순신과 명량해전이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 전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저적 열세를 지형과 전술로 가장 완벽한 해전 중 하나. 그 긴 역사 속에서 이게 남의 나라 사람들이 이순신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 연합 함대를 이끌고 러시아 함대를 쓸어버린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 일본 역사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일본의 이순신입니다. 칭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고 제독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넬슨에 비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나를 이순신에 비유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모독이다. 이순신은 진정 신의 경지에 오른 제독이다. 적국의 최고 제독이 스스로를 이순신에 비유하는 것을 사양한 겁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조차 인정했습니다. 적조차 경배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순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끝내 이기지 못한 유일한 적장, 7년 전쟁 내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6부, 당신의 명량은 지금 시작된다. 여러분, 저는 전략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명량해전에서 3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약점을 지형으로 바꿔라. 이순신은 열세척이라는 약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세척이 최대한 싸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상대의 숫자가 의미 없어지는 그 좁은 목을 찾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그 지점이 어딥니까? 대기업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대기업이 관심 갖기엔 너무 작고 좁은 그 틈새가 어딥니까? 당신의 울돌목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 이순신이 혼자 앞으로 나아간 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리더십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방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두려운 그 순간에 그 한 발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세 번째,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기다려라. 이순신은 혼자 버텼습니다. 133척을 상대로. 조류가 바뀔 그 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반드시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조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오래 눌려 있어도 반드시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 도망가지 않는 것, 배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하늘이 그냥 내린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의 해전을 치르며 쌓은 경험, 지형을 잇는 치밀함, 흔들리지 않는 의지, 죽음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간 용기,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기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칠천냥처럼 느껴집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칠천냥이 있었기에 명량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패배가 있었기에 최고의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이순신이 모함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어머니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 끝에서야 비로소 명량이 왔습니다. 저는
전략가 샘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